나는 그날 평생 모은 10억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날 은행 창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심장이 꺼지는데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0원입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모은 10억. 아끼고 참으며 한 푼 두 푼 쌓아온 내 노후가 그 자리에서 증발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나이 먹고 세상을 지키지 못한 사람. 바보. 조용히 피해만 당하는 노인.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6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 순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물을 주고 난초 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하루. 늘 그래왔듯이요. 남편은 소파에 기대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약 봉지 몇 개가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허리 아프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 또 있겠어. 나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몸과 자기 걱정뿐이었지요. 나는 늘 그래왔듯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올게요. 적금 만기라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하는 말은 대부분 공기 중에 흩어지곤 했습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반지하에서 김밥 팔았고 포장마차에서 밤새 국물을 끓였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앉지 않았고 손이 갈라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욕심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아플 땐 대신 일하고 조금씩 모으고 또 모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숨쉬며 살 수 있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고. 참 어리석었지요. 그날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하고 공적인 목소리. 김정숙님, 금융범죄 연루 의심. 즉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얼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좌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 실감났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목욕시키는 소리, TV 소음. 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스팸 전화 많다니까. 괜히 걱정 말고 끊어. 그래,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도 들지 않고 말했지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 그날 나는 참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가족이 이렇게 멀었나? 밤이 되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긴급한 톤, 빠른 호응.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자산이 동결되고 구속됩니다. 구속. 그 단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쌓아온 세상에서 추방될까봐. 지금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그날 내가 흔들린 이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주변엔 사람이 있었지만 내 마음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바람 한 줄기에도 깨질 유리였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내일 전화는 다시 걸려옵니다. 그리고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10억이 사라진 순간부터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시간. 나는 김정숙, 65세, 평생 모은 노후 자금,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은 채로 내가 지켜온 세상이 나 없는 것처럼 흘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날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손을 주무르고 있었고 나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야 조용히 신발을 벗었지요. 갔다 왔나?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었고 속이 비어버린 기분이 들었거든요. 식탁 위에 접시 2개, 남편이 혼자 차린 김치찌개와 밥,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 화면 밝기가 유난히 눈을 찔렀습니다. 전화 기록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정말 사기일까? 혹시 진짜라면? 검사라며 연락한 사람은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계좌 상태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떠올릴수록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진짜 나라에서 나를 의심하는 건가? 몸이 조여왔습니다. 80 넘은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들면 무서운 게 는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이야기 말인데 진짜 좀 이상했어. 딸의 목소리는 분주했습니다. 엄마 또 그래? 요즘 사기 전화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진짜 이름도 알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거 다 알아. 엄마가 그냥 너무 겁먹는 거지.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건가? 나지막이 말하자 딸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요. 응, 엄마 요즘 더 예민해졌어.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별 생각하지 마라.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나도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숟가락만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내가 무슨 해결사인 줄 아나? 요즘 다들 조심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내 실수에 짜증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 집에서 내 말은 이미 오래전에 힘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지나가는 소리, 신문 돌리는 오토바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그냥 스팸이었을까? 혹시 진짜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심장이 찢어질 듯 떨렸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꺼지자 더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길 끝엔 아무도 없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자. 그리고 그 결심이 나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확인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그리고 내일 나는 또 한 번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잃어가는 것들과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희망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 버틴다는 것이 이렇게 고독한 일이었군요. 그날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햇빛이 커튼의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지만 내 가슴은 흐린 밤이 계속되는 것처럼 무거웠지요.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재중 전화 기록. 숫자 3.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번호일까? 다시 나를 불러내는 목소리일까? 하지만 나는 눌러보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현실이 서로 얽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겼습니다. 성의 없이 데워진 계란찜에서 김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지요. 식사하라.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줄인 듯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맛이 도무지 돌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지요. 남편이 쳐다보았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그 전화 생각하나?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이 돼요. 자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다가 병난다. 그냥 잊어버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인데, 나는 그저 두려운데, 그는 불만스럽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아팠습니다. 그 눈빛 속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뜻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나는 혼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소리, 어묵 냄새, 가게 사장님들 목소리,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더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 점포 앞에서 귤을 고르다가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번호. 그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귤 껍질 냄새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 속에 손을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확인해야 할까? 그 갈림길에서 나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 집에서 보낸 간식 박스였지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밤에 배고프지 말고 이거 드세요. 나는 웃어보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날 위하는 마음이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의 무게를 누구도 모릅니다. 박스 안에서 빵 하나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입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너질까봐. 침대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 이대로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너무 아프고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멍하게 주전자 위에 손을 얹었다가 또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다는 사실. 내가 살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작게 중얼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텅 비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만 남습니다. 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울렸습니다. 날 삼키듯 잡아 끌듯.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고 늦은 나이에 허리가 굽고 그럼에도 살아낼 길은 있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시던 어머니.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통화 버튼에서 멀어지게. 오늘은 환영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건 아주 작은 의지였지만 오랜만에 내가 나를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도망치지 말고 누구에게든 물어보자. 혼자 덮어두면 더 깊어지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결심이 옳은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으로 가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무너져 내리기만 하는 내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야 마음을 조금 붙잡았습니다. 내일 나는 은행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려 합니다. 작은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숨이 터지는 첫 숨 같은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또 다른 절벽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나는 오늘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피해보지 않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하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 그 작은 결심이 내 안에서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운 보리차 한 잔, 몸 좀 챙겨.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짜증과 무심함을 떠올리면 이 한마디는 너무 늦고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은 미안했고 조금은 고마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면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은행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문을 밀기까진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창구 유리 너머로 직원들이 차분히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각자의 불안과 사정 속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는 천천히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약간 구겨졌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젊은 직원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목이 조금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사기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직원의 눈빛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가 다른 창구에 신호를 보냈고 잠시 뒤 한 중년 남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제와 오늘의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단지 끝까지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 자세가 나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연락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누군가 내 불안을 이해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버팀목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몇 가지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전화 내용, 기록, 계좌 상태, 다행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이 오늘 오신 게 정말 잘하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두려웠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려운 일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내 마음을 곱게 덮어주는 이불 같았습니다. 은행 상담실을 나서니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가슴 깊숙이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했다. 작은 성취였습니다. 회복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오늘의 승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하교하던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더군요. 그 아이들의 웃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 나이에 나는 삶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리가 조금은 반갑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미안해. 엄마 힘든데 내가 너무 바쁘게만 굴었지. 오늘은 좀 괜찮아?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야. 딸에게 바로 위로받을 필요도,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내 발로 서고 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아직 무섭습니다. 아직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천천히라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조용한 희망, 이번에는 손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조금 숨을 돌리려는 순간 세상은 다시 나를 흔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 나는 조용히 일상을 쌓아가려 했습니다. 작은 산책, 아침 햇빛, 따뜻한 차 한 잔,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다시 길들이는 시간들이었지요. 말수가 줄어든 남편도 어색하지만 나를 배려하려 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둔 날엔 뭐라 말하진 않았지만 그릇 옆에 놓인 수저 각도가 조금 정갈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억양. 김정숙님, 아직 협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손목이 차갑게 식고 무릎까지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는 곧바로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어제 제출하신 정보 잘못 처리됐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짓말. 은행에서 이미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하게 나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책임이 더 커집니다. 지금 시간을 지체할수록 불이익만 늘어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조금씩 회복됐던 숨이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은 국가수사 방해죄입니다. 즉시 응답하십시오. 공포는 언제나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느린 걸음. 왜 그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눈을 돌리자 그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또 그 전화냐? 나는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냥 끊으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란 건 해결책이 아니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같이 생각해보자. 하지만 대신 돌아온 말은 불평과 피로였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무서워요.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소리가 부드러웠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쿠션을 꼭 쥐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주저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다시 들리는 듯 했거든요. 전화기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같은 번호.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저리고 심장이 조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위험합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고 가족을 겨냥하고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골목, 조용한 나무, 햇빛이 담벼락에 스며드는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내 마음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전화가 또 왔어. 딸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신고는 했어? 아니, 아직. 잠시 정적.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혼자 하려고 해? 그러다 더 큰일 나면 어떡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또 내 잘못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평생 사과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근데 이제는 제발 혼자 버티지 말아줘. 그 말이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 아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는 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은행 직원이 조용히 내밀어준 메모. 노인 금융 피해 상담센터 E-. 그때는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번엔 희망이 작게 흔들리는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걸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덜 아문 자리,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곳.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내일은 꼭 걸어보자. 지금은 이 한 장이 나를 붙잡는 줄 같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오늘 내 손에 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희망이 보일 때마다 그림자도 더 깊어진다는 걸. 하지만 이번엔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직 방법은 없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세상이 다시 나를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나는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겁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오래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지키려고 합니다.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킵니다.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주름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렸지만 그 떨림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상담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차가웠지만 끊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건이요.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눈을 뜨지 못한 채 하지만 쏟아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내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감각. 얼마만이었을까요? 경찰서에서도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통화 기록, 내 불안했던 마음까지 신고 잘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하겠습니다. 결제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집에 돌아왔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늘진 거실 한가운데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융피해 지원센터. 숨을 크게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정숙님,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난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얼마 들어왔나요? 내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들린 말. 피해금 10억 중 7억 2천만 원이 보호계좌에 예치되었습니다. 그 순간 귀가 울리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전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살았다. 너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낯설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왔나?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억 2천 돌아왔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딘가 미안하고 어딘가 다행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잘했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차갑던 숫자가 이제는 내가 지킨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억 가까운 금액은 사라졌고 상처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숨을 쉰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 그리고 천천히라도 내 걸음을 되찾은 사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향해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7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화면에 떠 있는 동안 나는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래도록 잃었다 생각했던 것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짧고 현실은 길었습니다. 아침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그는 말했다. 뭘? 당신이 잘한 거지. 짧은 말. 그런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이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에서 진동했습니다. 알림창.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만기 안내 2억 원. 눈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선명한 숫자. 2억. 내가 모르는 계좌. 우리 사이에 없던 이야기. 나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당황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2억 있던 거예요?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이 건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나도 데뷔한 거지. 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 떨리던 손, 내일을 붙잡으려고 애썼던 손,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는 변명을 찾듯 말했습니다. 말하면 뭐 달라졌나?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아닌 웃음. 쓰리고 아리고 그래도 울지 않고 버티려는 웃음. 난 평생 가족 위에 모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얘기 들었어. 진짜 잘했어. 나는 조심히 말했습니다. 아빠 비상금 있었더라. 잠깐의 정적.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나 알고 있었어. 머리가 멍했습니다. 심장 깊이 무언가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예전부터. 아빠가 힘들 때 쓰려고 했나 봐.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위로하려는 말일지 몰라도 지금은 칼이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아빠가 무심해도 그 나름으로 엄마 지키려고.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조용했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 내 인생 지키지 않아요. 이제 나도 알아요.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말아도 된다. 괜찮다 말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내 걸 지킬 거예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말했습니다. 밤 나는 노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금은 떨리던 손으로 조용히 적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도 가끔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알미 어떤 돈보다 귀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내 삶을 되찾자. 다음 장면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길.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7억 2천만 원을 지켜낸 날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문자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세상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 저녁 반찬 굽는 냄새, 시장 사람들의 수다. 이제는 무서울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오래 살았지만 마주 앉아 제대로 마음을 이야기한 적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을 때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힘든 거 잘 몰랐어. 그는 천천히 어렵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지키려 한 거였는데 그게 당신을 더 힘들게 했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그 말에 별것 아닌 듯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서로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딸도 자주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 밥은 먹었어?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층 따뜻합니다. 나는 가끔 말합니다. 괜찮아. 나 잘 지내. 그러면 딸은 항상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정말 안심돼.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님, 혹시 시간 가능하시면 다른 어르신들 상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요청이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두려움이 어떤 건지.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또 넘어질 때 그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그게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함께 간 날, 노인 한 분이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나 바보인가 해서.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바보가 아니라 혼자였던 거예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난초에 물을 줬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난초 잎을 살짝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렀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그 말이 내 가슴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차단 앱, 금융신고 기록, 내 계좌에 남은 7억 2천만 원. 숫자는 여전히 상처였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낸 증거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미러링처럼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내 자존감, 100점 중 100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인생은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처럼 늦게라도 다시 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걸. 나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간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밤을 밝혔습니다. 나도 그 불빛들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숙, 65세.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